제가 실존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실존 철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계를 깨닫는 거죠. 새롭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닙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키에르케고르가 물었던 물음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안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실존 철학을 가능케 했던 유일한 물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결국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결국 나중에 까미도 그렇게 물었네요. 낯선 곳?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고향은 어디일까요? 이런 걸 물었던 것이죠.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이곳인가요? 저곳인가요? 결국 인간의 본질을 그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의 세계를 통해서 규정하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새로운 물음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해명했던 첫 번째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도 했었고, 또 이제 실존 철학하면 실존 철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이데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하이데거 핵심 개념을 이제 엑시스텐츠를 통해 가지고 불안, 공포, 두려움, 그리고 죽음, 우리가 나아가서는 방향이 어딜까요? 가능성이었네요. 물론 가능성만으로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살아왔던 과거, 지나온 세월, 과거에게로도 우린 되돌아가 있고, 아직 살아가지 않은 나에게 주어진 앞날에게로도 나가서 있고, 또 현재에도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게도 마주하는 이런 삼중적인 시간적인 지평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지평회로 나가서더라. 삶의 본질을 이런 나가섬, 실존이란 말을 버리고 나가섬이라는 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존 철학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새로운 문제, 의미의 차원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실존 철학이 주로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내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왜 있을까요? 이런 물음들, 왜라는 걸 물음으로써 어디로부터 어디로,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는, 그러니까 실존이란 말을 우리가 잘못 번역함으로써 실존 철학은 완전히 왜곡되고 실존 철학이란 말 때문에 실존 철학을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을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사이박사, 사이의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이 실존 철학이 맞이하게 됐던 중요한 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자기 말, 우리 말, 저마다의 모국어, 어머니 말로서 생각하지 못하면 근원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I love you라는 거하고 나, 너, 사랑해라는 아주 단순 비교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가능성, 과거, 현재로 나아갈 때는 항상 말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을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듯이 언어를 세상의 창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바로 한 철학자의 평생의 고민을 통해서 길어내진 말입니다. 말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 문제도 결국 우리가 어떤 말로써 그 문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존 철학을 좀 더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해 가면서 한 단계 이제 좀 높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라고 말할 때 도대체 이 나는 무슨 뜻일까? 연결이 좀 안 되나 본데. 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말들, 나라는 말이 낳는다, 나아진다, 삼기, 이와 같은 우리의 근본적인 전통으로부터 새롭게 이해될 수 있었다. 나를 이해하고 나니까 너도 이해할 수 있고, 누리, 누나, 누이 이런 낱말들도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서 있는 자, 이렇게 이해가 됐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울타리, 문명 공동체로서의 한데 엮여진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우리라고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제 결국 실존의 의미는 모여살이 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런 사회성이 반드시 존재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리라는 것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까미나 사르트르, 실존 철학을 대표하는 두 이제 작가의 사상들을 플립 러닝이라는 형태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부터는 결국 우리가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에릭 프롬이 제시했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사이 박사의 철학을 이제 제안해 드렸었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르는 것이기도 하고 불타오르는 것이기도 하고 괴는 것도 있고 닷사랑, 다솜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식으로 가까움, 서로의 가장자리, 경계를 허무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의미의 사랑이 결국 우리 실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올바름도 실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과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일 수 있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기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 연구 논문 쓰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노보드에서 편안하게 내려받으실 수 있는데 실존 철학이란 강의는 이번 학기 처음 개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보기 그리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그 강좌들에서 좀 비슷한 이런 보기글을 2개를 찾아와서 올려놨는데요. 하나는 이제 실존 문제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에리 프롬이 제기했던 그런 사랑의 한 방식으로서 자본주의적 사랑이 갖고 있는 이런 인간 소외 또는 고독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그 형식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시면은 에세이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세이 쓰기. 에세이라는 것은 논문과는 좀 구별되는 겁니다. 에세이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논쟁거리. 리포트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해서 잘 정리한 내용을 써오라는 게 아니야. 리포트는 요약해오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책이 있고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요약해내면 그건 리포트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리포트가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라이팅의 핵심은 뭐냐면 현재 문제가 되는 논란거리를 잡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가 현재 논란거리가 됩니다. 세월호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겠죠. 또 현재 우리 식물국회도 논란거리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들, 우리의 걸림돌, 장애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어떤 문제, 이슈, 이것이 바로 에세이의 주제입니다. 남녀 평등이 실현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오늘날엔 남녀 평등에 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이제 구현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면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건 논란거리죠. 그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여성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를 묻고 그게 있다면은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견해를 갖고 나는 이런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별이 왜 발생했냐 하면 근원을 밝히는 것, 유래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이 유래가 부당함으로 이렇게 해소해야 한다고 믿는다. 근거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근거는 좀 없어도
괜찮아요. 논문은 거꾸로죠. 논문은 어떤 주장이든 반드시 논거를 갖춰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 됐든 또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됐든 이렇게 또는 뭐 여론조사를 했든지 간에 논문에서는 반드시 증명이란 절차를 밟아서 주장을 해야 되지만 에세이 쓰기에서는 증명이 좀 모자라도 됩니다. 누군가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총체 안에서 나름대로 식견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알잖아요. 증명하진 못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있잖아요. 깨달음은 증명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언제 다 증명하고 살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언제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수조차 없는데.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분명히 깨닫고 있고 내가 여자로 남자로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깨닫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뭔가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려면 어렵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능력이 있죠.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통찰력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가능하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 대답도 여러분이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요즘 미국 대학이 요구하는 건 전부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정보는 넘쳐나기 때문에 증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물음을 묻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그 물음을 적극적으로 묻는 이 물음을 발견하는 태도,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물음으로, 문제와 물음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린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물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물음을 물었을 때 우린 그 사람을 문제 발견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발견해야 사람들이 가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하나의 물음으로 정식화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물음을 인정하면 공동체, 학문 공동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공동으로 노력하게 되고 분명히 언젠가는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누군가 찾게 될 겁니다. 그건 뭐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대부분의 학문적인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문제 발견자들입니다. 미국 대학은 전부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전에 페이퍼를 쓰게 했지만 지금은 에세이를 쓰게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올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중요하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제가 살아온 시대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모내기를 하며 살았는데 손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아예. 제가 살아왔던 시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사이에는 비교할 만한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초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초보자인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있어 온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조선시대 내내는 사실 뭐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어요.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에는 어제와 오늘은 딴판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 생겨나는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모든 명예를 얻게 됩니다. 최근 가로수길을 좀 가보셨나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메르스 이후로 가로수길에 아마 그 찾는 분들이 많게는 절반 정도, 적게는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중국 사람들이죠. 이제 와가지고 이럽니다. 여기 중국말 하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요? 빨리 데리고 와. 이런 식이요.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가로수길이라는 한국이 자랑했던 걷고 싶은 거리에 뭐 명동, 홍대 뭐 이런 데 하고 쌍벽을 이뤘던 가로수길이 지금 침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물을 줄을 몰라. 그 문제는 막 쌓여갑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문제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100명이면 거의 99.9명은 취업을 원할 겁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직업이나 또는 기업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한국 대학생들은 묻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를 깨닫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을 줄 몰라요. 문제가 생겨나면 계속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건 뭐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전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되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이런 창의성,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건 뭐 기성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문제 파악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한국의 이런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묻는 법,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요구하는 건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에세이 쓰기 핵심은 문제를 발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제안합니다. 실존 문제. 근데 실존 문제가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강의를 좀 잘 들었어야 되는 거죠. 실존 문제,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문제, 이러면은 F지, 그거는. 실존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죠? 사람의 살아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어요. 그죠? 살아있음의 의미에 관한 문제. 어떻게 살아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 또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무엇인가요? 에 관한, 사람의 본질에 관한 문제. 또 더 정확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나가서 있나요? 사람의 세계에 관한 문제네요. 사람의 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관한 문제, 모여살이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실존 문제는 여러분이 정의 내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존 문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정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제가 요구하는 에세이 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실존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돈의 문제,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명, 젊음의 문제, 취업의 문제, 수많은 게 다 실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를 물어야겠죠. 성격에 관한 것도 가능합니다. 성격. 사람의 성격도 하나의 실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격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그럼 유형화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고유성을 포기하고 유형화하고 있는 겁니다. 난 이러저러한 사람이다. 난 다혈질이고, 이런 그동안 심리학에서 발견해온 사람들의 유형화의 틀 속에 날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부당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실존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의 물음으로 물어달라는 것이고요. 물음을 묻되 이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에 올려놓은 거는 뭐 소설도 좋고 영화, 그림, 음악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 요즘은 영화가 얼마나 많이 상영이 되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테라 정도의 영화를 갖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영화가. 정말 끝이 없어요. 음악은 또 어떤가요? 음악도 뭐 끝이 없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논문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픈 저널이라는 것을 많은 지식인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추구하고 있고요. 오픈 저널이라는 거는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디지털 도서관을 이제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지금 여러분 숙대생이니까 숙대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유료로 접속하는 것을 무료로 학교가 대신 돈을 내준 거죠. 하지만 어쨌든 유료입니다. 이것을 무료로 전환해서 전 세계 누구든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지식의 최첨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유의 시대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유튜브도 좋고, 뭐 우리 유튜브 속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나요? 공짜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안에. 또 요즘은 모든 방송국이 유튜브에다가 모든 콘텐츠들을 무료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 가장 많은 건 포르노예요. 하지만 유튜브에는 여러분이 잘 선별만 하신다면은 최고급 지식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테드 강연뿐만 아니라 모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식의 공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세계 문자 심포지아, 그리고 또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제가 관여하는 모든 곳에서는 오픈 저널과 같은 오픈 액세스라는 무료로 접속하고 무료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런 나눔의, 공유의, 함께 하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활용하시되, 그렇다고 책으로 된 걸 또 포기하면 안 되겠죠. 소설, 시도 좋고, 실존 문제는 장벽이 없습니다. 어떠한 콘텐츠이든 어떠한 자료이든 여러분이 마음대로 활용하셔서, 분량이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분량은 그래기를 제가 뭐 3쪽에서 7쪽 이렇게 제한을 해뒀는데, 7쪽이라고 해둔 건 제가 읽기가 싫어서. 아니, 뭐 어떤 분은 20쪽 쓰신 분도 있어. 그러면 그거 읽으려면 2시간 걸리잖아. 그냥 짜증이 나죠, 그죠? 근데 20쪽 쓰시는 분들은 열정이 넘쳐서 20쪽을 쓰기 때문에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일단 5쪽에서 7쪽으로 제한을 두긴 했는데요. 분량 제한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이 편하라고 3쪽에서 7쪽, 그러니까 5쪽 정도 쓰시면 가장 좋겠네요. 하지만 나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겨우 5쪽에 담으랴 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모은 김에 우리 교수님 공부 좀 시킬 겸 상관없습니다. 깔끔하게 잘 써주시길 바라고, 좀 이따 이제 형식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문제를 발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만 발견하면 안 돼요. 남녀 차별이 문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물음이라는 건 좁힌 거야. 그래서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좁혀가지고 하나의 물음으로 정식화할 것. 이게 이제 문제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엄밀한 하나의 물음으로 정식화할 것. 뭐 수학적인 정식화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물음이 정식화됐으면 두 번째, 제가 왜 자료를 얘기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자료를 찾아서 분석을 해볼 것. 과연 세월호 문제라고 한다면 세월호 전체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 세월호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의 물음을 정확히 묻고 그 물음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거나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또는 뭐 동영상 자료를 뒤지고 수많은 영화를 보거나 해서 자기가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온 뒤에 그걸 잘 분석하라. 두 번째는 분석하라는 겁니다. 분석하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길로, 자기의 어떤 견해로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뜻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에세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는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러한 물음으로 던져질 수 있는데 이 물음에 입각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강의했던 스타일. 처음에 무언 물음을 물었습니다. 무언 물음으로 보니까 사람은 뭐였어요? 사람 가운데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내라는 거였네요. 그래서 말할 줄 아는 생명체, 이렇게 대답이 됐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정의 내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라고 정의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럼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사람만이,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자만이 사람이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물음을 물을 줄 안다면 우린 AI도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을 물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닌가요? 이런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도 되는데요. 다만 이제 물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빛으로도 물을 수 있는 거죠. 식물인가는 사람인가요? 그 식물이라는 것 때문에 물음을 물을 수 없네요. 그러면 그 물음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바로 사람일 수가 없게 되는, 물음을 물을 수 있다는 것만이 오직 사람에 대한 정의는 아니에요. DNA라든지 관계라든지 수많은 요소들,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에 의해서 걷는다든지 말할 줄 안다든지 호모 루덴스 놀이할 줄 안다든지 호모 라보란스 노동할 줄 안다든지 소비할 줄 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람의 정의를 함께 규정해 주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사람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의는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 그러면 생명체니까 먹고 마시고 뭐 다 이런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네요. 자, 무언물음은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물었더니 결국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였습니다. 괴로워. 그죠? 사는 것 자체가 늘 괴롭다. 그러면 이제 물음이 달라지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를 물으면 또 달라지겠죠.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사실을 물으면 또 달라졌습니다. 제가 주로 세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답이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렸었죠. 이걸 이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던진 물음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던진 거기 때문에 장악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여러분 물어진 대상, 물어진 문제를 여러분이 장악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 대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석이다. 여러분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석이다. 이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요구한 건 다 이루어진 셈입니다. 두 가지네요. 스스로 물음을 묻고 그거에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내라. 이것이 제가 요구한 전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쓰셔도 좋겠어요. 일단 맨 위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간단하지만은 형식의 통일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홍길순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요 띄워도 됩니다. 이름과 성과 이름 사이를 띄워도 되고 띄우지 않아도 되고 둘 다 맞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띄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니까 숙대하고 무슨 과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면 학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곧바로 이제 들어가기라고 쓰시고 들어가기에 대한 설명 간단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지 어떤 물음을 묻고 있는지 요거를 펼쳐내시면 되겠어요. 들어가기는 인트로덕션인데 문제 속으로 들어가기 또는 독자들을 내 책을 읽을 사람들을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근데 저는 인트로덕션을 들어가기가 좀 낫다고 봅니다. 내가 글쓰미가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문제를 내가 여기서 묻고 있다. 이것이 왜 문제다. 난 이렇게 묻고 어떤 대답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어내기라는 것은 자 물음을 물었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제가 공부했던 책들은 전부 해를 수학 문제 전부 해를 구하시오라고 됐는데 요즘은 답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더라고요. 해와 답은 다른 겁니다. 해는 풀이 과정을 전체 쓰라는 거야. 답이라는 건 풀이 과정을 다 없애고 결과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이 수학에 좀 더 적합한 요구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풀어내기, 그 풀이 과정을 자세히 써달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자세히 설명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 수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정의를 내렸잖아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게 이런 문제다. 그럼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열쇠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 열쇠 낱말들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차별이 뭐냐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차별이 뭘까요? 다 알고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는 거죠. 차이에 의한 박탈감을 낳는 일, 이걸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 자체는 뭐 좋다 나쁘다의 평가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통해서 박탈감을 낳았어요. 박탈감이라는 빼앗아갔다는 뜻입니다. 차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내 몫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죠. 그 차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는 구별한다는 게 아니고 박탈한다는 겁니다. 내 몫이 빼앗겨졌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나는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이걸 통해서 나는 모멸을 느끼게 됩니다. 차별을 당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차이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내 권리를 내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의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는 모멸감, 업신여김을 당했고 이런 것들 참지 못하고 분출하면서 저항을 해야 될 텐데 그랬다가는 더 큰 피해가 올지 몰라서 스스로 숨죽이고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모멸감인 것이죠. 차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새로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한 부분들을 스스로 정의를 내리면서 써나가면 좋겠다. 그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구성하셔도 되겠습니다. 1번, 2번을 쓰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는 도막 1, 2 이렇게 해도 되고 1장, 2장 붙여도 되고 안 해도 좋고
요 부분까지는 여러분 자유로 하되 한 가지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락 나누기를 꼭 해달라. 단락 나누기는 6줄에서 8줄에서 단락 나누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 생각도 명료해집니다. 생각이 뚜렷해지려면은 글을 단락을 나누되 이제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글쓰기의 한 팁인데요. 여러분이 좋은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팁. 첫 번째는 모든 문장에, 모든 글월에 주어를 넣어라. 그럼 주어를 넣게 되면 동사나 목적어, 부사 등등의 모든 것이 정확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 주어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말의 특징은 뭐 제가 이제 어렵게 논의하겠지만 매듭풀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듭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의 매듭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사는 풀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넣으면 뭐도 함께 넣어진 거야. 목적어도 함께 넣어져서 모든 관계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동사나 형용사로 풀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금방 제대로 풀렸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모든 문장에 주어를 넣어보고 혹시 넣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빼세요. 두 번째 팁은 단락 나누기를 꼭 해라. 단락 나누기는 6줄에서 8줄, 6줄, 8줄, 6줄 정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서 8줄을 넘지 않도록. 예전의 문장들을 보면 뭐 12줄, 심지어는 한쪽, 그 다음 넘어가서 칸트 같은 경우는 3장을 단락 나누기를 안 해요. 읽을 수가 없죠, 그죠? 다 이어져 있어서. 오늘날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짧은 글을 선호해요. 짧다고 해가지고 내용만 짧아지는 건 아니고 정확히 응축된 표현들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들이 잘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글들을 좋아한다.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는 단락 나누기를 하는데 단락 나눌 때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강의에 들어왔다. 나는 졸렸다. 그래서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라는 걸 쓰면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걸 쓰면은 자 이제 우리말로 한번 잘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눈덩이가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눈사람을 만들기 눈덩이를 굴립니다. 우리말 접속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굴렸는데 한 번 굴렸어요. 그러면 눈덩이가 커졌겠죠? 한 번 굴리고 또 굴렸어. 그러면 고죠. 그리고 또 굴리고 앞쪽으로 계속 굴려 나가면 그리고가 됩니다. 고라는 건 반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나아가는 거. 그리는데 금을 긋는데 그리죠, 그죠? 그리는데 앞으로 자꾸 앞으로만 그려 나가는 거. 이 그리고네. 앞으로 굴려 나가다가 되돌려 오면 그러 나가 됩니다. 쉽네요, 그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뒤로 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면은 그 다음에 고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 건너뛰고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죠.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게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라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근데 이게 바로 접속사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요 마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빼고 문장과 문장, 그럴과 그럴을 연결하도록 여러분 글을 쓰실 수 있다면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접속사를 쓰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면 이유가 다 된 거죠. 그게 이유인지 아닌지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접속사를 빼고 단락 나누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아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맺기를 쓰는데, 끝맺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풀어내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요거를 간단하게 한 단락이나 두 단락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한 얘기죠. 핵심은 그러니까 풀어내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들어가기 위해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을 풀어내기 위해서 풀어내고, 끝맺기는 그냥 내가 이런 올바른 대답을 찾았다. 요거를 소개하면, 요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을 혹시 있으면 붙여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고, 각주를 쓰시고 싶다면 각주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각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글쓰기 읽기를 통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각주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각주는 문장이다. 지금 이 경우는 좀 올바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P.대 여기는 한 칸 띄워야 되죠, 그죠? 띄우고 한국말로 쓰는 거니까 한글인 경우에 요거는 P는 없애고 118 뒤에다가 쪽 쓰고 마침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P는 영어식 English Writing 할 때 쓰는 거니까, 우리말 쓸 때는 P를 쓰면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뒤에다가 쪽 그리고 마침표. 간단한 구조가 이러네요, 그죠? 모든 각주는 문장이니까 맨 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침표가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문장이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표시를 해야 된다면 전부 심표로 하면 됩니다. 연도도 심표로 하시고 다 심표로 하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누가 쓴, 누가 번역한, 누가 쓰고 누가 번역한 이런 책, 어디서 출판되고 몇 년도에 출판된 어디 몇 쪽을 참조하시오. 이렇게. 직접 인용인 경우에는 쪽으로 끝내고, 간접 인용인 경우에는 뭐라고 참조 또는 저식으로는 살핌, 이렇게 마침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이제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변신 아시죠? 그레고리 잠자를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카프카의 작품들은 일단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읽고 또 읽고만, 우리 이제 까미도 카프카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죠. 평가한 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카프카의 작품은 읽고 나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작품애로. 그 생각을 거듭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아마 떠올라질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비자가 됐다. 소비, 써버리는 것이죠. 써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써버리려면 결국은 벌어야 되죠. 노동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라는 개념보다도 소비자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진, 현대인들은 모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되지 못하면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죠. 제가 강조했던 오늘날의 인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뭐 고상하지 않아요. 뭐 이성적이고 뭐 감성적이고 예술적 이런 게 다 떠나가 버렸어. 예술가도 돈, 정치가도 돈, 모든 사람이 소비의 미덕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현대인들이 소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프롬의 경우에는 소외당한다는 것이고, 이제 카프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어다 줄 때까지는 가족이 날 좋아했는데,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자 가족이 날 버렸네요. 사무라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두 편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
형광펜을 쓴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요건 이제 평가를 위한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다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텐데. 어떡하냐. 혹시 스노보드에 우리 그 기호서 올라가 있나? 여긴 없지? 맨 위에 있네. 요거는 뭐 과제는 아닙니다. 과제는 아닌데 미리 좀 여러분이 준비를 해 오시면 이번 주 목요일에 서로 우리 이제 개요서 발표 비슷한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맨 위에 제목을 좀 정해 오시기 바라는데요. 제목을 정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좀 밟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요 순서를 잘 들어 주셨다가 요 순서대로 좀 해주세요. 제목을 정할 때 일단 먼저 그 이야기하고 싶은 쓰고자 하는 글쓸거리를 먼저 정하세요. 글쓸거리. 실존 문제 가운데 하나 글쓸거리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겁니다. 초점 낱말을 떠올리기.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데 벽한 가득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떠오르는 대로 다 썼죠. 그리고 지워요. 하나씩 둘씩 지워 나가가지고 남는 초점 낱말 5개를 남겨둡니다. 이렇게. 이 작업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양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어요. 김의규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분은 벽면 전체에 그림을 그려놓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워요. 지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만한 거 하나 남겨놔. 이걸 팝니다. 400만 원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거를 400에 팔아 그러지만은,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요 하나만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화가의 맨날 술 마셨다 과정도 보이겠죠. 그죠? 예.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열쇠 낱말, 초점 낱말이라는 것은 이러한 한가득 채웠던 나의 생각의 덩어리를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해서 이렇게 엑기스, 중요한 알갱이만 남겨놓은 것이다. 바로 이게 나의 생각이네. 어떤 내 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의 고유한 관점입니다. 브레인스토밍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뭐 전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쓰기 읽기를 다 배웠다. 전제를 하고 숙명여대 도서관, 중앙도서관 들어가셔서 논문이든 책이든 유튜브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세요. 자, 실존이 뭘까요? 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쭉 이 5개의 낱말을 전부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읽고 정리해두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요건 제가 안 써놨지만은 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은 이미 확고해. 그런데 이 생각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어. 이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그 다음에 찾는 겁니다. 자료부터 찾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먼저 틀로 짜놓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자, 안침글어를 씁니다. 안침글어를 쓸 때는 여러분이 떠올린 이 5개의 초점 낱말을 가능하면 주어로 놓고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5개의 문장을 만들었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안침글어를 정확히 앉혀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글어를 하나의 글어로 요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쓰기 수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 정도는 완성이 된 겁니다. 이 글의 30%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럼 다시 이 주제 글어를 가지고 제목을 만듭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탄생되는 거예요.
먼저 글쓸거리를 떠올려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해 놓고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안친구로를 정확히 문장을 정확히 쓸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됐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쓰고 이거를 요약해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주제문을 만든 뒤에 이 주제문을 가지고 제목을 만듭니다. 제목이 확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것도 제가 올려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목을 안 치고 제목을 정하고 들어가기를 쓸 때 첫 문장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쓰시면 제가 요구하는 에세이 라이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형식이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데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에세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과제로 제가 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써오셔가지고 안 써오면 이제 목요일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써오셔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릴 텐데 이제 모든끼리 이렇게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제 선별해서 한 5분 정도는 발표를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목요일에는 이렇게 개요서 발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은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